먼저 지사님 근황이 궁금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퇴직하고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유자적한다고 그럴까?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만나지 못했던 뭐 친구들 또 친척분들 이런 데 좀 찾아다니고 만나고 그렇게 해서 좀 보내면서 뭐 이것저것 취미 활동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그 건강 쪽에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제가 등산 같은 거 가벼운 등산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건강을 챙기는 데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진짜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너무 이제 사실 일만 했는데 제가 일했던 얘기는 저와 함께 같이 일했던 우리 공무원들 제가 많이 괴롭혔다는 얘기가 돼서 그러면 좀 미안하다 이런 속지 않은 마음도 제가 좀 갖고 오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와 같이 공직을 나눴던 그 후배 공무원들에게 너무 많이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도청 공직자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 7월 1일 이제 청주청원 통합된 지가 꼭 1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우선 좀 이 청주청원 통합 10주년을 바라보는 감회가 좀 남다르실 텐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요? 원래 그 하나였던 청주가 1949년에 둘로 갈라진 거죠. 그것을 다시 하나로다가 합친 이런 데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 제가 이제 도지사 가기 전에 통합을 위해서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다 실패를 했죠. 그걸 이제 네 번째 성공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동안 실패를 하다가 네 번째 제가 성공시켰다는 데서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동안에 도청 입장이 통합에 반대 이런 쪽으로 쭉 흘렀던 거를 제가 가서 통합에 찬성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그런 데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여튼 뭐 굉장히 뿌듯하고 아주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그 청주청원 통합을 떠올리면은요, 그 굉장히 상징적인 좀 역사적인 장면이 하나 떠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통합이 확정된 당일날 저녁인가요? 이제 지사님이 그때 가운데 서시고 양쪽 옆에 이제 한범덕 당시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 군수 이렇게 세 분이 서서 손을 맞잡고 들으면서 이제 환호했던 그게 아마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그 당시 그 청주청원 통합의 주역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혹시 통합 추진하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통합은 이제 뭐 민관 같이 힘을 합쳐서 통합을 이룬 거죠. 특히 저 뭐 청주청원 통합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김광홍 회장께서 이제 그 책임을 맡고 이렇게 해서 움직였고 또 뭐 그 관에서도 많이 이제 움직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합의 1등 공신이라 그럴까? 그래서 난 이종윤 당시 청원 군수라고 봅니다. 이종윤 청원 군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청주 통합이 되면은 청원 군수 자리가 없어지면서 자기 자리를 뺏기는 이런 거로 볼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 스스로 자기 자리를 포기하면서 통합에 찬성했다는 얘기는 일종의 그 살찐 성인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종윤 군수 전 군수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 시민들께서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일 그 어렸던 것은 이제 청주 통합에서 뭐 군수께서는 저 찬성적으로 돌았지만은 그 나머지 뭐 군의 공무원이라든지 군민들은 여전히 반대 분위기가 아주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청주시는 그때 당시에 뭐 청주시 의회 의결로다가 통합을 결정을 했지만은
청원군은 청원군 의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그것을 이제 주민투표로다 넘겼습니다. 그렇죠. 주민투표에서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총 유권자의 33.33%를 넘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통합에 반대는 분위기가 워낙 그 강했는데 반대는 분들은 투표 참여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나갔고 아예 투표율을 떨어뜨려서 투표율을 33%가 못 되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찬성하는 분 위주로다가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건데 하여튼 그때 민관 이런 데서 많이 움직였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노력들이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힘들게 33.33%를 조금 넘어서 36.75%니까 예, 불과 한 3% 정도 오버가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간신히 정족수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무슨 까보니까 결과는 무슨 찬성하는 분 위주로다가 투표했기 때문에요. 78%가 넘는 이게 나왔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투표율을 33.33%를 넘기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청원군 주민들이나 청원군 의회의 정서상 통합에 반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릅쓰고 나서서 추진했던 이종윤 전 청원군수를 제일 먼저 기억을 떠올리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 주셨지만 이 청주청원 통합이 하루아침에 또 금방 된 게 아니고 무려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보니까 94년도인가에 그 문민정부 때 처음으로 1차 시도가 있었고 그 후에 계속 안 되다가 마지막에 4차에 걸친 도전 끝에 이제 성사된 건데 그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충북 인구의 절반이 넘는 통합시, 거대 통합시가 출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마뜩치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 도지사로서 이 통합 청주시 탄생이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나요? 도청이라는 기관 입장에서만 보면은 사실 청주청원이 통합되는 것이 다소 좀 불편하거나 거꾸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도시락하면서 통합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94년 5년 그때 그 내무부에 제가 국장을 할 때인데 내무부 그때 당시에 그 전국 시군 통합 도농복합형태 시군을 통합하자. 그걸 제가 실무국장을 맡아갖고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36개 시군을 통합을 했거든요. 충주 중원군, 제천 제원군 이런 식으로다가. 그 당시에요. 그때 이제 청주 청원군 통합의 대상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것이 청주청의 통합이 안 됐죠. 36개 전국의 그 시군을 통합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청주 청원이 그때 유독이 안 돼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 입장에서나 또 청주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통합은 가야 될 당연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청주 청원이 각자 나눠져서 각자 도생하는 것보다는 뭉쳐서 합쳐서 하나의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49년 이전까지는 그냥 청주시였죠. 그것이 1949년도에 그 청주시 청원군이 분리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몇십 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원래 그 청주청원은 하나의 생명체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의 생명체가 그 반으로 나눠졌다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체가 동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상체 따로 하체 따로 이렇게 나눠져 갖고 그 두 개에다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경우에. 그래서 하나의 통합해서 생명체를 하나로 다시 만들었다.
그런 데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 도지사 할 때 통합에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뭐 그 의지와 철학을 갖고 이제 추진하셨지만 네. 그 도청 청산의 그 후배 공직자들의 반응은 좀 냉담하진 않던가요? 꼭 뭐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도 많은 그 도청 공무원들이 좀 따라줬고 통합에 또 앞장서서 많이 도와주고 그 제가 갔을 때 분위기가 이제 통합에 반대는 분위기였다 그런 얘기지. 제가 이제 통합적으로 다 방향을 이렇게 선회하니까 뭐 도의 공무원들은 뭐 전혀 뭐 큰 문제가 없이 많이 힘을 좀 보태주고 많이 좀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방침이 잘 따라줬던 것이군요. 네. 자, 통합청주시 이제 출범 1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 통합의 효과라고 할까요? 과연 기대했던 만큼 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수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네. 통합 청주시 이후에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 규모도 많이 커지고 또 산단 같은 것도 많이 좀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 구청원군 그 지역에 또 청주 통합시 청주시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일단 볼 때 우리 청주시 통합 청주시가 우리 중부권의 일종의 그 대표 도시 또 어떻게 보면 산업 경제가 막 꿈틀거리는 그런 도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의 효과다 이렇게 보는 건데 통합 청주시가 된 것을 가장 부러워하는 데가 이제 전주시, 완주 이제 보면은 굉장히 청주청 통합에 대해서 부러워하는데 자기들이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돼 있어 갖고 굉장히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통합이 돼야지만 그 일본 전주도 통합이 돼야지만 더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의미가 아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돼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통합된 이후에 당초에 그 통합 정신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합 정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합 정신 하나는 그 작은 청원군 지역을 배려하는 거. 그것이 통합될 때 기본 그 바탕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 뭐 구청주시가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인구가 적은 구청원군 지역의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시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끝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점 하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청주청원 통합 이전에 보면 이제 청원군 지역이었던 뭐 오창, 뭐 오송 이런 지역은 뭐 지금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선도한다고 할 정도로 지사님 재임 시절에 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이렇게 말해서 이제 그 태양광과 뭐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어서 뭐 IT와 2차 전지까지 뭐 충북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 청주시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요. 네.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이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면 다음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관심이 막 모아지고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충청권의 경우에는 우리 충청권 4개의 시도가 모여서 하는 특별자치단체 지금 뭐 가칭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행안부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연내 출범을 할 거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 충청광역연합을 이제 메가시티라는 표현으로 썼었잖아요. 광역 생활 경제권 뭐 이런 표현도 했었고 지사님 재임 시절에도 이 부분 메가시티 추진하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좀 하셨었나요? 어떤 그 세계적으로 그 현대 도시는 이제 광역화, 그 대규모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뭐 메가시티 뭐 시도 간의 통합 이런 얘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환으로 제가 이제 도시할 때 충청권이 하나의 광역 단체로 광역화돼야 되겠다, 연결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충청권의 4개 시도가 메가시티 또는 뭐 광역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하나가 4개 시도 간의 교통망이 연결이 돼야죠. 그렇죠. 교통망 연결. 우선 그것이 기본인데 그래서 그 제가 그때 추진했던 것이 그 대전에서 세종시로 거쳐서 세종시에서 오송, 오송에서 청주 시내 한복판을 해서 공항으로 나가는 그 광역 철도망, 소위 그 지하철 개념이죠. 우리 청주에서 볼 때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청주 시민과 대전 시민, 세종 시민들이 저녁 먹고 전철 타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뭐 마실 갈 수 있게, 네네네. 예, 마실 갔다가 밤늦게 또 다 타고 올 수 있게 이런 정도가 돼야지만 이게 되겠다 해서 이제 광역화, 광역철도를 이렇게 제가 많이 추진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제가 시작을 일단 했고 또 하나가 우리 충청권이 사실은 뭐 경상남북도가 이렇게 종으로 연결돼 있죠. 네. 전라남북도도 종으로도 연결돼 있거든요. 남북으로다가 왜냐면 수도권이 향하는데 같은 길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충청권만 이 횡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충청부터 충청남도 횡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네네. 종 개념이 아니라.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지역보다는 서로 연대감이 좀 약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선 그 이 공동 연대 의식을 좀 강화하자. 그래서 첫 번째가 그 광역 철도망 한 거고 두 번째가 우리가 공동으로 뭔가 한번 좀 국제 대회를 유치해 보자. 네네네. 응?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구상 추진한 것이 우리 그 세계 대학 그 대학생 그 하계 대학 유니버시티 대회 그게 27년도 여는 거죠. 그것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게 마침 그래도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일단 그 확정이 돼서 아주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우선 그 충청권 메가시티 이것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충청권 광역철도 이제 요즘엔 CTX라고 이제 부르죠. CTX하고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회. 사실 지사님 재임 시절에 이제 씨를 뿌려서 네. 그 결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좀 뿌듯하시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하여튼 후임 지사께서 그걸 잘 마무리해 주시는 덕분에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충청권도 이 메가시티 충청광역연합이 추진이 되면서 종국에는 이 충청권 4개 시도도 대구 경북처럼 행정통합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이 우리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대구 경북처럼 이 완전한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조금 저 대구 경북과 우리 충청권 4개 시도는 좀 입장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구 경북은 원래 경상북도였죠. 경상북도. 그러니까 그 1896년도 그 조선조 말기 때 우리나라를 그 13도로다가 이렇게 편제를 했죠. 그때 당시에 충청도를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도를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갈랐죠. 그때 그때 당시에. 네네. 그 경상북도가 이제 대구하고 지금의 경상북도 합해갖고 경상북도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그 갈라진 것은 1981년도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갈라진 겁니다. 원래는 경상북도는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죠. 네네. 근데 우리 충청도는 1896년도에 이미 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이렇게 그 갈라져 있던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이제 1896년 이전으로 돌린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그 나중에 행정통합이 나중에 되기 전에 될 때 되더라도 우선 그 전에 그 연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느슨한 연대 그런 개념에서 이제 메가시티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우선 서로 그 협력 체제, 연합 체제 이런 거로 나가는 것이 우선 1단계고 나중에 이제 가서 뭐 행정 통합 문제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따질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말씀 주신 대로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뭐 한 뿌리 한 생명체이기도 그렇죠. 했고 예. 뭐 굳이 말하자면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지향적인 성향이라고 할까요? 좀 유사한 점이 있지만 또 우리 충청권 사계시도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 지금 주변에서도 많은 말씀 주시는 분들이 섣불리 이제 통합 먼저 거론했다가는 그 정치적인 부분들이 개입이 돼서 변질이 될 수 있다. 일단 메가시티를 잘 우리가 차분하게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는 저 충청도에서 1890년대 이제 둘로 나눠졌거든요. 네네. 나눠진 지가 128년쯤 1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나눠진 지가. 그런데 경상북도는 하나였다가 1981년도에 그 둘로 나눠진 거니까 역사가 짧죠. 갈라졌던 역사가. 이제 그런 점에서 좀 경상북도와 우리 충청도 전체가 다르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 충청도를 하나로다가 묶는다. 이 개념은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을 한 대로다 묶는다 이런 개념과 같은 개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좀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말씀 주시죠. 우선은 그 느슨한 연대 그렇게 해서 생활권 하나로 묶는 거 네네. 그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했던 뭐 메가시티 충청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된다면 그 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충청도 사계시도민들이 이 정도 되면 행정통합도 가능하겠다 이런 공감대가 생긴다면 그때는 뭐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죠. 그 도지사 재임 시절에 우리 지역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역 비수도권 지역을 대변할 상원제 도입을 주장하셨죠.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입법부가 상원과 하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단원제 맞습니까? 국회가 하나뿐인데 요즘에도 그 상원제 도입에 계속 관심을 두고 계신지요? 그 제가 이제 그 도지사 할 때부터 그 상원제 그 양원제죠 양원제 그래서 상원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걸 주장을 했는데 이제 퇴직 후에 그 헌정회라고 그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이죠. 그 옛날 그 정대철 국회의원이 그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신 그 헌정회가 있는데 제가 헌정회를 찾아가서 상원제가 있어야지만 그 지방자치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강력히 주장을 했더니 그 헌정회 측에서 상원제만 우리가 한번 검토하지 말고 헌법 개정 전반에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좀 확대가 돼서 현재 헌법 개정 전반에 대해서 헌정회에서 그 실무 작업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직은 뭐 헌정회 안이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우리 하여튼 제가 그 헌정에 들어가서 헌법 개정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관한 헌정의 차원의 전체 틀 속에서 이 양원제 도입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그렇죠. 계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려면 이제 국회 단원제니까 국회 한 번만 통과되면 법이 만들어지는데 양원제가 되면 두 개의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양원제가 우리나라에 왜 필요하다고 왜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네. 전제로.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 48년도에 헌법을 제정을 하고 그 87년까지 39년 동안에 9번을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87년 헌법 개정한 이후에 지금 37년이 됐거든요. 한 번도 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87년도 상황하고 지금 현재 2024년도 상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일본 뭐 국민소득도 뭐 11배가 이렇게 늘어났고 무역 규모는 뭐 143배 정도가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그 헌법에 그 담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87년도에 도입했던 5년 단임의 대통령.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을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그 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노출해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여야 간에 또는 정부와 국회 간에 또는 대통령과 국회 간에 이렇게 정쟁 좀 얘기하면 싸움이라고 그럴까 이게 아주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헌법 관련된 걸 쭉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좀 느낀 것이 여야 간의 정쟁 또 정부와 국회 간의 정쟁 이런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다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든 간에. 어느 나라든 다 정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외국의 이제 유럽,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을 보니까 여야 간의 싸움이 있을 때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정쟁이 있을 때 이것을 중단시킬, 정쟁을 중단시킬 수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구 유럽이나 이렇게 보니까 이 정쟁이 심할 때 내각 수반이 총리가 국회를 해산을 하죠. 그다음에 국회는 불신임을 하고 불신임은 내각도 해산이 되고 내각은 다시 또 해산해갖고 이게 다 영의 상태에서 다시 선거를 해서 그래갖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하원이죠 주로 하원 선거를 해갖고 거기서 다수당이 집권당이 돼서 그래서 이게 정쟁을 좀 가라앉히는 그래서 국가 발전을 안정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은 이제 정쟁이 심하면은 불신임권 또 의회 해산권을 해서 새로운 체제로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헌법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또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끝까지 싸워라. 어떻게 보면 정쟁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그냥 4년 내내 5년 내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지만 하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정쟁을 할 기간이 짧죠. 4년이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이 정쟁을 중단시킬 수단을 외국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다. 거기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보면 왜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얘기가 있죠. 속담에. 그러나 말리는 시누이가 밉긴 밉어도 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말릴 수단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게 상원이 또 말리 시누이 역할을 하는 거죠. 중단시키는 것을 의원 해산제 이런 걸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상원이 나서서 그런 신의 역할을 하면서 밉더라도 일단 중단시켜갖고 국론 소비를 좀 줄이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없다. 이런 데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보니까 미국의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하원에서 받았죠. 상원에서 그걸 부결을 시켜갖고 했거든요. 물론 상원에서 부결시킨 것이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거 여기서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단원제 국회라면 이게 탄핵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일단 하원에서 탄핵시켰지만 상원에서 그걸 걸렀다. 그것이 좋은 방향인지 나쁜지 모르지만은 일단 걸른 장치가 있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년 우리가 단임제거든요. 5년 단임제. 그렇죠. 5년 단임제가 어떤 결과를 갖다 주느냐. 단임 한번 딱 가서 그만 안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 국회의원 5년 4년과 대통령 5년이 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대개 이제 선거가 불일치하다 보니까 대개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늘 현 대통령
무슨 뭐 그 신임 내지 네. 뭐 이런 개념으로다가 네. 나가면서 되게 많은 경우가 여소야대를 많이 형성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그 조사해 보니까 그 1988년도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이후로다가 10대 이제 10번째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10대 국회의원 동안에 여소야대가 6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그 임기 5년이 단임제니까 그 한 2년쯤 지나고 나면은 되게 그 뭐 식물 대통령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조기 레임덕. 레임덕. 나오고. 네. 레임덕이 왜냐면 저 다음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레임덕 현상이 일으키면서 식물 대통령 소리를 많이 듣는 경우가 우리가 한번 종종 있었거든요. 네. 역대 대통령이 보면은 네. 이런 측면에서 5년 단임에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여야 간의 뭐 정쟁, 정부와 국회 간의 어떤 뭐 정쟁 이런 게 있을 때 그 독일, 영국 이런 데는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그걸 저 이렇게 뭐 해임, 해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일단 중단을 시키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고 물론 거기도 상은 다 있고요. 네네. 또 프랑스는 이원 정부제 겸해서 대통령제지만 그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습니다. 요번에도 그 이제 마크롱 대통령 그 뭐 의회 해산하고 뭐 다시 투표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제도를 또 만들었고 미국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지만 상원이 있어갖고 상원에서 그걸 조정을 좀 하거든요. 네. 또 하원의 임기가 2년 짧기 때문에 그 정쟁할 기간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브라질하고 필리핀 얘기 보니까 네. 브라질하고 필리핀은 대통령 중심제인데 그 대통령 그 선거 때 네.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요. 아, 같이요? 예, 네. 같은 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같으니까 대개 대통령과 국회가 하원이든 상원이든 그것이 대개 같은 당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분위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쟁을 좀 이렇게 줄이는 노력을 많은 그 선진 외국들이 해왔습니다. 서구에서. 네네. 그 해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네네. 뭐 불란서, 뭐 영국, 독일, 뭐 스페인 이런 데 보니까 한 200, 300년 동안에 걸쳐 갖고 수없이 이게 공화정을 바꿔가면서 네네.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온 것이 오늘날의 의원 내각제, 뭐 또는 이원 정부제 이런 거거든요. 네네.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상원제가 이제 우리 또 상원이 꼭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국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단원제 국회로 되다 보니까 그 인구 중심 국회로 되는 거죠. 인구가 많은 데는 국회의원 수가 많고 인구가 적은 데는 국회의원이 적고 서울의 강남구가 인구가 많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3명 뽑거든요. 근데 충북에 이제 괴산이나 뭐 이렇게 옥천이라 보면 그 시군에 0.25명, 네 개군에 한 명뿐이 0.25명이거든요. 네네. 그냥 괴산군과 강남구에 비교하면 11대 1 차입니다. 국회의원 수가. 근데 인구로만 보면은 그 강남구가 많지만 그 정도 차이는 안 나죠. 괴산군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면적이 서울시 면적만 하잖아요. 서울시만 엄청난 면적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산불도 있고 뭐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농작물도 많고 이게 있잖아요. 그 하천, 뭐 도로 이것을 괴산군의 그 겨우 3만 분이 안 되는 인구가 서울시만한 면적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그 고생을 합니까? 근데 강남구는 사실 그 괴산군 행정에 비하면은 거가 무슨 뭐 산불 위험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멧돼지가 뭐 적인 것도 아니고 하천이 범람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새로 만들 것도 다 만들어져 있고 사람만 관리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구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점점 서울이 인구가 많아지고 수도권이 지방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헌국회 때는 그 수도권 그때 당시에 서울하고 경기도였죠. 네네. 수도권의 국회의원 비중이 19.5%였어요. 아, 재헌국회 때. 예. 네. 비수도권의 국회의원 수가 80.5%. 그러니까 비수도권이 워낙 많았죠. 인구가 비수도권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네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충청북도 인구나 서울시 인구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네네.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인구가 점점 서울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 갖고 22대 국회 때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48%, 19.5%가 48% 늘어난 거죠. 네. 비수도권이 52%.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지역구만 갖다 따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예를 들면 그 비례대표. 비례대표. 네. 비례대표는 다 수도권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거의 그럴 거의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럼 비례대표를 수도권으로 포함하면은 56%가 수도권이고 44%가 비수도권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사원이 필요한 것이 지역 대표형 사원입니다. 지역 대표형. 네.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보니까 헌법 1조 2조가 국민에 관한 규정입니다. 헌법 2조는 대한민국의 국민된 요건 뭐 법률을 정한다 해서 국민 개념이거든요. 네네. 3조는 영토입니다. 네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네네. 그 2조는 국민을 규정하고 3조는 영토거든요. 그럼 국민의 대표인 인구 대표, 네. 국민 대표는 현재 국회에 있는 거예요. 단원제국회가. 네네. 근데 영토 대표 개념이 없는 거죠. 영토. 그러니까 국민 대표 개념이 헌법 2조에 관련된 네. 대변자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3조 영토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토 개념으로 보면은 이러면 아까 계산군의 영토가 강남구보다도 10배, 20배 더 많죠. 네. 그럼 그걸로 관리하는 대변인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상원이 필요하다. 지역 대표. 미국이 이제 그 영토 개념을 존중을 해서 뭐 인구가 적은 알라스카나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똑같이 2명씩 이렇게 상원을 뽑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토를 존중하는 거죠. 헌법 3조.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만 있지 영토는 없는 거예요. 국회 속에. 네네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네. 영토 개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 개념이 같이 있어줘야지만 이게 제대로 균형을 맞겠다. 아, 이런 개념을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뭐 강남구와 괴산군 비교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동남 4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동남 4군이면 괴산, 보은, 옥천, 영동 4개 군을 네. 통틀어서 국회를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그게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영토 개념을 반영한 그 국민의 대변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 개념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거의 다른 나라가 그 영토 개념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G7 국가, 네네. G7 국가는 100%다 양원제입니다. 아, G7 국가는. 네. 그다음에 그 GDP 15위 국가, GDP 15위 그게 뭐 한국하고 중국 빼놓고는 다 양원제죠.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중국은 정협이라는 게 있어갖고 형식상 그 상원 기능을 좀 합니다. 네. 그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1,200만 이상의 국가, 그 15위 국가, 네네. 인구가 1,200만 이상인 OECD 15위 국가 이렇게 보면은 한국하고 터키 네네. 빼놓고는 모두 양원제죠. 그러니까 헌법학자 일부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국은 상원이 없는 좀 이상한 나라 같다. 이런 그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 얘기를 제가 가끔씩 듣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이 점에서 상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양원제를 해서 상원을 만들게 되면 그 임기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아까 저 미국 하원은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원은 6년. 그것은 뭐 나라마다 이제 다른데요. 하여튼 뭐 상원이 4년인 나라도 있고 6년인 나라도 있고 뭐 하원이 2년짜리도 있고 또 뭐 4년 하는 하원 날이 여러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 정서에 맞게 정하면 되는 거고요. 아,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 우리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
국회 수가 너무 많아. 네, 저도 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줄여야 돼. 이래거든요.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근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300명을 100명으로 줄였다. 그러면 이 100명이 200명이 줄어든 건데 그러면 뭐 좋은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그 기능은 300명이 가지고 있던 100명이 가지고 있던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오히려 국회라는 그 기능을 300명이 300분의 1로 나눠 갔다가 100분의 1로 나눠 가지면은 현재보다 국회의원의 위상이 3배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커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상원을 만들어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300명, 현재 국회의원 300명인데 300명을 가지고 하원과 상원을 나누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하원과 상원을. 네네. 그래서 300명 범위 내에서 현재 그래서 일부 한 200여 명, 200에서 250명은 하원으로 나머지는 뭐 상원으로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수 총량 불변의 원칙. 총량은 유지하면서. 총량은 유지하면서 300원 유지하면서 네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산 문제. 네네. 또 하나는 예산. 네.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쓰는 예산. 네. 의원 보좌관 인건비라든지 세비라든지 또 사무실 운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300명을 350이 됐든 400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그 예산 총 불변의 법칙, 총예산 불변의 법칙, 총예산. 네네. 그러니까 총예산 불변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현재보다 더 다소 상원해서 늘어난다 그래도 그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거니까 다만 국가 예산은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번 우리가 좀 재검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헌법상 영토의 개념을 반영한 양원제 상원, 특히 이제 상원이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가시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그 현재 국회의원 총원 300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하원을 나눈다고 하면 지금보다 이 비수도권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그 수가 줄어들 테고요. 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상원 하원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또 하나 상원이 필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원 단원제니까 물론 우리 단원제 현재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만에 하나 단원제에서 뭘 하나 잘못 만들었다, 뭘 하나 잘못 결정을 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뒤집거나 조정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서 그거 빼놓고는. 네, 그렇죠. 그거 빼놓고. 그러니까 양원제가 되면은 국회 내에 자율 조정 통제 기능이 생기거든요. 현재는 단원제니까 국회 내에 자율 조정 통제 기능이 없다고 봐야죠. 한 번 다 결정하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법률이고 예산이고 여러 가지 결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상원이 있어서 그걸 걸러주면은 자율 조정 통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라는 기관의 자율 조정 통제 기능. 예를 들면 행정부 내에서도 자율 조정 통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감사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무원이지만은 그래도 감사원이 있어갖고 행정부에 대한 그런 것을 견제를 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거기는 눈치를 많이 보는 거고 의식을 많이 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국회 내 자율 조정 통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원제는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쭉 주신 것이고요. 이제 어차피 이제 헌정회 활동하시면서 계속 이런 헌정회 차원에서도 더욱더 연구를 하시겠고
뭐 정치권이나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도 어떤 이런 개헌의 필요성들을 계속 이제 말씀하실 텐데 지금 여야의 뭐 계속 말씀 주셨으면 이 정쟁이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갈수록 극한 대치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도 좀 충분하게 좀 퍼져야 될 텐데 이 국회 여기도 이제 국회입니다만 정치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 공감하는 이런 공감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데 여건이 녹록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이제 현재 상태는 그래도 개헌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또 이제 시민단체 측에서도 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학계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그래도 가장 잘 조성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 나름대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정회 활동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틀 안에서 이제 그 개헌 문제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고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시겠습니다만 우리 헌정회가 이 개헌 논의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좀 밟아 나가야 될 거로 보시는지요? 뭐 헌정회 하고 뭐 제가 뭐 헌정 입장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네네네. 국민적 공감대를 많이 확보를 해서 헌법 개정이 돼도 헌정회가 헌법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나 국회 쪽에다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긴 말씀 나눠봤는데 이제 향후 활동 계획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여담이지만 사실은 우리 충북에서는 이주정 전 지사님이 갖고 계신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무겁게 아직도 느껴지고 있고 사실 뭐 지난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만 과연 지사님이 어떤 행보를 하실까 이런 부분들은 늘 우리 지역 정가의 관심사이기도 했었어요. 이제 평생 이제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어오셨고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정치인 이시종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저는 사실은 뭐 정치를 너무 오래 해서 후배들에게 늘 미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후배들이 차지해야 될 뭐 도지사 자리, 국회의원 자리, 시장 자리를 제가 오랫동안 너무 이렇게 좀 차지해서 늘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하여튼 후배들이 잘 되도록 저는 도와주는 역할만 할 것이고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 후배들에게 제가 너무 많이 고생을 시켜서 좀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도민들 160만 도민들께 제가 도시하는 동안에 또 국회의원 시장하는 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도는 김영한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많이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저도 옆에서나마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 여쭈려고 했었는데 지금 해주신 거죠? 네. 하여튼 뭐 오늘 긴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모처럼 뵙는데 건강해 보이셔서 저도 굉장히 좀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예. 또 오늘 감사했습니다, 지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